국민의힘에서는 유시민 씨의 이 설란형 발언에 대해서 좌파의 비뚤어진 차별 선민 의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연 설명. 아니 저는 사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깜짝 발언을 놀랐어요. 들으면서 예.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포지션이 뭡니까? 약간 지식 있는 뭔가 식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적인 기준을 항상 얘기하고 뭔가 상식적인 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합리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해오던 사람 아닙니까? 전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번엔 정말 그 본인의 가면을 다 집어던졌어요. 사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전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나 싶었어요. 북한에서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인 것이고 설란영 여사도 본인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분도 노조위원장을 하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 막 장애 아동들한테 다가가서 먼저 본인이 어떤 마음을 쓰시는 것들이라든가 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고 이 유시민 씨 생각과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빛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아 그렇죠. 아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정말 품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누구랑 친구로 지내도 각자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가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각자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지 누가 누구 옆에 있다고 해서 너는 그 사람 덕분에 빛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물며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뭐랄까요 그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담력으로 저런 말을 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다수의 어떤 그 여성들한테 저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성 차별적인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시민 씨가 서울대를 나온 건 제가 알겠는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늘 그렇게 우러러 보면서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고양되고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봉건적인 사회가 됐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의 시대상을 전혀 담아내지도 못하는 발언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설란형? 아니요 이재명 말고요. 이 발언한 사람 유시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 유시민. 뇌가 아직은 멀쩡하다. 네, 유시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건 이재명 후보는 득이 안 돼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후보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그 배우자 리스크는 사실 뭐 우리가 열 손가락에다 모자랄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설레는 여사는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어서 저런 있지도 않은 리스크를 끄집어내 와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데 이런 논란을 가져올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김혜경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실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볼 것이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초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다 낄 수 있거든요. 해경국 김씨? 아니 그게 아니고 금영님 왜 진짜로 유시민 발언 듣고 놀랬어요? 전 놀랬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발언을 하는가 근본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시민 씨 등기부등본 집 주소 떼보면은 다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어. 그걸 떼봤어요? 아니 나 다 떼봤지. 내가 그 사람이 그 부동산 발언할 때 다 떼본 그 집 찾아갔었어 내가. 그래갖고 저 때문에 범칙금 냈잖아요. 그래요? 등기 해태해가지고. 근데 나도 반포에 있는 거 다 뗐었는데 혹시 거기 사는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2,000개도 다 떼보고 했는데 근데 12,000개를 뗐어요? 12,000개가 이게 등기부등본 게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씨만 한유만 치면 되니까 한유를 다 한 다음에 한유 나눠서 한유만 다 떼는 거죠. 앞 글자를 안 떼면은 앞 글자만 이렇게 뭐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제하면 700원인데 700원인데 아까우니까 다 뗄 수 없으니까 한씨나 유씨 이런 거 몇십만 원 썼어. 몇십만 원 썼는데 회사에 청구했는데 근데 이제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열심히 책 팔아갖고 돈을 벌었는데 와이프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을 다 뺏겨 있으니까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무슨 빌드업인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집 자기가 돈 다 벌었는데 와이프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저 정도 짜증내는 거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이게 그리고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뭐 예전에 60대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이런 혐오 발언, 노인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라든가 혹은 TV, 그러니까 정치권을 떠나서 뭐 TV라든가 이런 데 예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굉장히 상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면은 그래도 가장 펀더멘털한 그 기본 소양은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는데 좀 사회적 자본들에 대한 좀 신뢰가 좀 있어요. 그런 인적 자본들에 대한. 근데 이번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민주당에서 가장 헤비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민주당에서 뭐 나름 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시각 혹은 이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웠어요. 근데 민주당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민주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민주노동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그런가? 당적 가입한 적이 없고요. 네. 선대위 직책감도 맡고 있지 않고요.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럼요. 일단 그리고 전 유시민 작가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다수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다. 이거는 거의 뭐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코미디인 게 잘못한 발언이죠.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분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 전이에요. 네. 근데 요즘도 그 알릴레오 자주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아직도 노무현. 알릴레오? 이제 뭘 자꾸 알리는 거야? 알릴레오 방송을 딱 보면 위에 노무현 재단이라고 써 있어. 네. 그거를 붙고서 학벌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는데 코미디라니까요, 저 사람. 노무현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진짜로. 그 와이프한테 저 명의 뺏겨갖고 아픈 사람이니까 잘 건들지 마. 전혀 그 개혁신당과는 진짜 아픈 관련이 사람인데. 없습니다. 아니 저도 경제권 다 와이프한테 있어요. 근데 저 여성 혐오하지 않습니다. 집 명의 누구로 돼 있어요? 와이프로 되어 있죠. 아, 진짜요? 네, 전 행복해요. 그래요. 명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 보니까. 근데 그럼요. 그 예, 여기 또 그 있으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저 요거 하나만 민주당에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무관하신 분이긴 한데 한없이 이제 민주당 쪽에 뻗치고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국무총리 하고 이유신 싶어 할 씨가 것 같아요, 뭐 뭔가 요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거 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유시민 같은 사람을 어떻게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만약에 뭐 자리를 받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받아도 남지 않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뭔가 대선 때는 뭐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긴 했어도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진보정당, 국민참여당 이쪽에 있었고 그 대통합민주신당 그 2007년 대선 경선 참여 이후 당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 계열을 그 새천년 민주당 때도 한 적 없고 그때도 개혁 국민당이었나요? 그 정당으로 하다가 그 열린우리당 때 그때만 잠깐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만 몸담았다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대선을 경선을 출마하니까 나갔던 네. 거고 그 이후로 단 번 민주당에 몸담은 적이 없는 이재명 거예요. 후보랑 유시민 뭐라고 해야 돼? 유시민 씨랑은 잠깐. 그렇게 네. 막 좋은 그게 아니에요. 저번 대선 때도 유시민 출마설 나오고 이럴 때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이재명 후보니까 그게 좀 있어요. 저하고는 더 좋지 않아요. 유시민이랑 유시민 와이프랑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우리 근데, 개혁신당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성치윤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치윤 위원장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소수는 잠깐 말꼬리를 잡아보자. 소수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저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여성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바로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성치윤 위원장께서는 당에도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과연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들에 나가서 다른 민주당 패널분들이 어떤 톤으로 언급을 하는지 보시면 과연 민주당과 유시민 작가와의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비록 개혁신당 소속이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좀 MVP를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 SNS 글을 썼는데 네.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설란형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형입니다. 저는 뭐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봐왔지만 예. 약간 오늘만큼 좀 감동 있는 메시지는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후보도 감동적인 메시지 많이 썼지만 언제요? 한마디씩 해줘야 되니까 언제? 또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단일화의 여지가 아직 좀 남아 또 있는 이렇게 거 해서 아니에요? 예. 전혀 단일화는 이미 끝났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아직 소통관에서 영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소통관이든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남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좀 진정성을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남기면 아마 김문수 후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4번 이슈 땡겨서 하면 안 됩니까? 예, 땡겨서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왜 땡겨지나요? 잠깐 여기서 우리 김금혁 군 지금 이제 네. 발언 기회 아닐 때 카톡으로 네. 캠프에다가 이거 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하나 이제 제가 임승호 대변인이 해당 급급 얘기까지 하면서 추천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겠습니다. 저 근데 그 진짜 여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 토론 볼 때마다 이제 좀 빡쳤던 게 이 얘기하다 넘어가면 자꾸 잠깐만요 하면서 한 3분 전에 있었던 이슈 다시 끌고 와서 막 해명하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잖아. 어제 다 그래 다 어제 똑같아 아닌 다 이재명 똑같아 후보가. 똑같아. 근데 그 여기는 다음 거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아. 아니 그건 그거고 넘어갑시다 이게. 할배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출연료와 그 제작비와 그 다음에 그 제작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입니다. 그 딱히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아유 네, 뭐. 뭐 현실적으로. 아 근데 참 그 저는 이번에 토론회 보면서 토론회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 그건 맞아요. 난상 토론으로 좀 가서 끝까지 물어뜯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토론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요즘에 쇼츠 같은 거 하도 정치만 찾아보니까 2002년 대선인가 그 이회창 후보 그다음에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경쟁하면서 그 토론이 나오는데 격식이 있었죠. 그 이때는 문명의 사회였구나라는 생각이 거의 들었어요. 권영길. 그분은 잘 기억이 안 나. 권영길 맨날 4% 받고 예. 떨어지신 분이잖아요. 두 분은 그때 투표권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 2000 몇 년이요? 그 2002년. 2002년 저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 초등학교 2학년. 저는 저희 그때는 예. 그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표권이 없. 투표권 지금보다 높을 예. 때라서 1학년 중에서도 저희는 투표권이 없는. 그때가 그 O fucking USA 그 광풍 일때 아니에요? 당적이 없다고 그냥 아주. 왜냐면 2002년 1월에 그 안톤 오노 네. 사건 있었죠. 맞네. 그 김동성. 그때구나. 그때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저는 아버지한테 되게 그 과거파를. 억압을 많이 받은 세대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잠깐 갔었는데 설거지할 때 퐁퐁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네.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야 너 퐁퐁을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라도 미국을 괴롭혀야지 그랬더니 야 전 인류를 생각해야지 해서 그때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네, 그래서 오. 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일화로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최후민으로 가는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광고 보는 느낌으로 잠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보시면 될 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맨날 광고 이거 좀 중입니다. 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저 잠시 굉- 보셨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예, 진지한 사람이라 합니다. 저 단일화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임승호 대변인께서 아까 김문수 후보가 MVP다 이렇게 이제부터 서로 싸우라 시간 또 시작이 될 것 통화 목록 같은데 좀 봐도 돼요? 통화 목록이요. 목록을 제가 국민의힘한테 압수영장 들고 전화. 보세요. 아. 아니, 국민의힘이면 저는 그런 정당이랑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단일화 내란 얘기 계엄 정당이랑 전하지 않습니다. 네, 전화는 안 하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나 봐요. 접촉.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 무산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무산된 것 같고, 뭐 밤에 찾아갔는데 뭐 못 만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토론 제안하고 나서 막판 취소했다라고 얘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 명백한 허위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양두구육 이준석 결국 후보 포기할 것 확신한다. 제가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 잘 못해서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이 그 조건이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곧 단일화 발표될 것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민주당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거 교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단일화 성 교수님이네요. 예. 젠도 아니고요. SUNG입니다. 예. 네네. 그 본조비 잘못됐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김재원 비서실장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혼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이러다 퇴출시켜주세요. 나중에 공소장 같은 거 들여다니면 이러다가 한 5분 정도만 나갔다 오면 안 돼요? 5분간 퇴장 없으니까. 최우민 범죄일람표를 좀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전담 좀 피고 오세요. 왜 이렇게 왜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웃으면서 땀을 큰일 났네. 흘리는데요. 자 계속 하시죠. 뭐에 꽂힌지 약간 모르겠는데 그 고학력자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사람. 일단 그 방에서는 예. 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 지금 교보문고, 예스24, 뭐 영풍문고 등등 여러분들 가시면 다 만나실 수 있고요. 알라딘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금혁 군이 김금혁 전 이제 보훈부 장관 보좌관께서 이렇게 책을 이제 썼는데 요게 이제 북한에서 그 특권층의 자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내려와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지 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자기의 역사를 만들었는지 쓴 책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 뭐 통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 나오기 전부터 미리 봤습니다만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예. 잘했죠. 서운하네요. 임승호 씨 내용도 있어요. 임승호 씨 그래요?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 한 권 주셔야지.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책 돈 주고 써놓고 사야지 변호사 됐는데. 사세요. 돈 없어요. 제가 돈이 네? 어딨어요. 또 그거 임승호 씨 사인해가지고 부분도 있습니다. 사인해가지고 아니 원래 저 욕 임승호 써놓은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랑 저는 그 워낙 친한 사이여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 25만 원 받아서 사요. 좋은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당적 있으면 25만 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질문 가시죠. 선별적 복지군요. 책 얘기하니까 지금 뭐 동접이 약간 떨어지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아 단일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에서는 저는 개혁신당 이렇게 관계자분들 만나보고 좀 얘기도 듣고 해보면 그렇게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유일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당은 최대한 그래도 끝까지 이거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오늘 아침에 김재원 비서실장이 뭔가 뭐였죠? 만나자고 했다가 장소 변경했다가 취소했다.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이 연락을 받았다. 근데 이준석 후보 측 개혁신당 측은 전혀 연락한 바 없다. 만약에 한번 만나자고 했다가 아닌 건 모르겠는데 장소 변경까지 시도하다가 그렇게 됐으면은 또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뭔가 지난 밤에는 뭔가 고민이 한번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또 개혁신당은 저희가 대체 몇 번을 더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아니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이거 사태가 솔직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연락 와서 준석이 뭐 저 이준석 대표 준석 리 강력하게 준석 리 항의합니다. 앤디 준석 리. 네. 근데 준석 리를 좀 설득해달라 이런 전화 많이 받아봤죠. 솔직히. 저한테요? 네. 제가 그럴 위치에 있다고 전화 안 받아봤어요? 저는 국민의힘 아마 제가 봤을 때 김재원 네, 인사도 안 비서실장은 해주시던데요. 그 측근한테 아마 이렇게 연락을 해서 천하람 의원 수준에서 뭐 아마 이렇게 그러지 하지 않았을까? 김재원 실장이 이준석 후보 측근한테 전화를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저는. 네. 아니 저는 뭐 김재원 비서실장님 전화 저는 받으세요. 최측근이 네. 아니라 아니 뭐 저기 투표장 들어가면 알아서 단일화 할 거라면서요. 유권자들이 알아서 국민의힘 찍고 무슨 뭐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쳐요. 사실상 이제 사전 투표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그럼 민주당 진짜 총결집하는 거예요. 총결집해가지고 보통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본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결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분석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단일화로 기싸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사전 투표 첫날에 그 투표함에 첫 투표용지에 들어가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한숨을? 저걸로 가름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숨으로.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단일화의 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단일화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단일화를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어떤 그 주류와 그 국민의힘 주류가 끊임없이 구애하듯이 이준석 후보한테 얘기하는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이건 정말 반대하거든요. 이건 예. 정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내부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명만 막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물론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시대의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는 저도 공감하고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패널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만 시대적 과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재명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뭐 5년, 10년 더 나아가서 30년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너무 당면한 것에만 매몰하면서
당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모이고 보자라는 이런 어떤 계산 방법은 저는 더 이상 유권자들한테 관심을 주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후보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계속 단일화를 하자라고 구애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이건 주변 도로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김문수 후보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게 이준석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우리가 지금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10%대 아닙니까? 우리는 30%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준석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로 유권자들한테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그때 단일화는 알아서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는 뭐 투표장에 들어가면 단일화는 알아서 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던 분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와 개혁신당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를 지지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구나, 김문수는 다르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구애를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임종호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젠 늦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단일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그러면 따라잡겠는데 이래가지고 총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전략적인 접근법은 그들의 느슨한 채로 냅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여기에 절박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설득되는데 한 가지만 설득이 안 돼. 느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전 투표를 보면은 느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하고 뭐 놀러 가려는 걸 수도 있죠. 네. 민주당의 결집인지 뭐 예. 이준석 후보를 하는 열망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닐까? 여기 패널로 초청해 준 걸로 감사하세요. 이런 고압 저는 당 차원에서 항의하겠습니다. 아유 예, 그리고요 저희가 잠깐 여기서 속보 몇 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았고, 이준석 후보 오늘 5시 20분에 기자회견 한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뭐 젓가락 발언 관련된 사과할 듯, 의원직 제명 움직임 입장 밝힐 듯,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뭐 들은 바 있으세요? 저도 내용은 전달을 지금 하지 못해가지고 예. 왜 이렇게 개인 정보에 관심이 많으세요? 기자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좀 속보가 있었는데 내용은 전달을 못 받으셨다는데 5시 20분에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후보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거를 하려면 이제 저도 바로 탈당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5시 20분에 이준석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한다. 예. 5시 50분에 제가 소통관에 가서 탈당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늘 아니, 많이 탈당 무시하시는 선언할 수 있는. 진심은 일단 기자회견장 예약을 해야죠. 기자 그게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대변인은 아무 때나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변인인데 출입증이 없어요 저는. 다른 속보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의혹 자금 국세청에 조사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들여다볼 문제긴 해요. 2억 3천만 원.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의 신고한 재산이 300만 원인데 390만 원. 390 네. 죄송합니다. 90만 원 누락했네요. 네. 390만 원인데 도박에 쓰인 자금이 2억이 넘어요. 그건 이제 돈이 어디서 말씀하실 때 나왔느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 도박은 판돈과 실제 이제 내가 들인 돈, 이 돌고 돌잖아요. 네. 100만 원 가지고 계속 돌려서 이제 100번을 했다 그럼 1억이라서 아니 근데 지금 네. 보니까 판돈하고 약간 또 다른 것 같은 게 그건 모른다는 얼마씩 거예요, 계속 제 말은. 입금을 걸더 입금을. 확인됐다라고 쓰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럼 추정이 해야 된다는- 된다라고 하죠. 추정이 된다고 해야죠. 네. 근데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부었던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390만 원보다 높잖아요. 아니 그때 네. 더 있었을 수도 있죠. 따가지고. 네. 그리고 벌금 500만 원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본인 재산이 냈어요. 390만 원인데 냈겠죠. 2024년에 벌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까지 그거 안 엄마한테 냈겠습니까? 받아 낼 수 있지, 이 아빠한테 받아 낼 수 있고 그 정도야 뭐. 벌금 내본 사람이 있어요. 30 전 내봤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 내줬는데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성인인데 네. 이제 다 성인이 커서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이재명 후보한테 잘못을 묻냐라는 어떤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보고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게 아니지 않냐. 이동호가 했고 그것에도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따져 묻냐라고 여론이 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님의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장모님 사건을 캐물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장모님은 감옥에 가셨어요.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아까 2002년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또 떠올랐던 게 2002년 대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문제였어요. 심지어 그거는 거짓이었죠. 병역 문제가 허위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집요하게 물어줘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건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도 아들의 병역 문제는 또 똑같이 제기됐었습니다. 2번 연속 제기됐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2002년 때는 김대엽 씨라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브로커로서 여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때 북한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봤죠.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의 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그 문제를 캐묻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직계 가족 아들과 부인만큼은 우리가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본인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겠다라고 저 자리에 나서느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가장 근접하게 미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족일 텐데 그 사람들도 통제를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도박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리고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이슈 이거는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 이 사전 투표 선관위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대선 때 그 선관위 소쿠리 투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동네 성동구에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소쿠리 투표를 제 눈앞에 목격을 한 거예요. 제 영상으로 찍었어요. 모 방송사에 제가 제보를 했어요. 아마 이제 제일 먼저 보도가 된 게 그 관련해서 아마 제 영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번에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선관위 정말 저 정도면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선관위? 왜냐하면 예. 이게 선거가 매번 뭐가 바뀌어요. 아니, 똑같잖아. 그 기표소에서 종이 집어넣는 거를 왜 몇십 년 동안 해가면서 이런 사태를 왜 일으키는 거예요? 바보들도 아니에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짓을 왜 하고 투표용지를 앉아 들고 있는 외부에서 막 거냐고. 밥 먹으러 가고 뭐 중국 SNS에도 올라가고 중국 SNS에 올린 그거야 사람 뭐 지들이 올린 뭐 건데.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이게 투표용지 들고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이게 말이 되니? 뭐 어떻게 말이 안 생각하세요?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3당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거는 선관위니까 선거 사무원입니다. 신원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리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두 표를 투표하다가 이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다. 이런 막장 같은 황당한 누굴 찍었을까? 나 너무 궁금하다. 동네는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뭐 강남이요. 아니 근데 뭐 다양한 표심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강남 좌파도 있는데요. 그럼요. 그럴 수 있는 조국이라고 것입니다. 있잖아요, 예. 조국. 아니 그래갖고 선관위가 어지간하면 사과 안 하는 이 선관위가 첫날에 바로 사과를 했어요. 사전 투표 과정에 관리에 불실이 있었다. 깊이 사과한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숫자는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아니 막 저는 소리를 이재명 하던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선관위 한번 숙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도 그 부정선거 좀 약간 믿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니 누구든 간에 예. 상관없이 그냥 선관위는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떠나서 이거는 조직 차원에서 한번 갈아야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 정도로 그 분란이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하는데 첫날부터 이 사고가 난다고 내 환장한다.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럼 되나? 사실 제 친척 중에서 네. 선관위에서 공익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게 꼭 대선 같은 거나 무슨 큰 선거 있으면은 그 전에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아 휴직 이런 그건 거는. 팩트로 나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유시민 식으로. 작가의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 네. 또 방금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전 그 발언은 좀 동의하지 않는다. 저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고요. 어떤 네.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같은 대학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 네. 그 잘못된 거고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부실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이제 담보할 수 없게 된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이후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 마련해야죠. 부실선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준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예상이 됐던 이 사전 투표에서 관외사 투표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예측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수십 명이 됐을 때 그 안에 대기 공간이 적으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거를 예측 못한다고요? 아 그러면은 무능한 거죠. 이거는 뭐 이걸 기획했다기보다는 매우 무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준이 아니라 대체 왜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이 정도도 대비를 못하느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뭔가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3당 공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국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국힘 지지층 중에서 사전 투표 좀 불신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그래서인지 사실 그렇잖아요. 사전 투표라는 게 이번에 이틀을 하고 그다음에 본 투표를 하는데 그럼 4일 동안 투표를 하는 곳과 그다음에 하루만 투표를 하는 거 이거는 엄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를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그랬고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또 사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때 갑자기 이런 사건이 빡 터져버리니까 그럼 국힘 지지층 중에서는 아 이거 못 믿을 투표다. 아 나 투표 보이콧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국힘에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100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부정선거를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가운데 한 60% 정도는 아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지만 부실 선거는 확실하다. 즉 선관위에 부실.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게 조직 체계 문제도 있고 채용 비리도 있었고 선거 관리를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정말 비리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가 있고 아주 소수의 분들은 뭐 그럼에도 선거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도. 네. 근데 저는 이 중가운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부실선거 얘기하다가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부실선거가 쌓이면 그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 실수하면 우리가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방금 성채원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지어 이번 사태는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번 대선은 정말 잘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선관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대국민 앞에 약속을 해놓고 이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벌써 이 문제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불신을 할 텐데 이것은 사실 근데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이건 사실 진보 지지층이든 보수 지지층이든 나중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서로 승리가 엇바뀔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쭉 50년 동안 진보가 이길 것도 아니고 보수가 이길 것도 아닌데 그럼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 관리 잘못했다, 부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 체계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게 선관이고 지금 선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휴가 말씀 나오셨는데 네. 정말 무책임한 행위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거 하라고 그 사람들 거기 앉힌 거예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라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그들한테 부여한 건데 그걸 안 하고 놀러 간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 본인들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라는 게 한 표만 로스가 나도 완전 실패한 선거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것만 아는 거잖아요. 뭐 기사로 보도낸 두세 건만 지금 접하고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또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처단해야 이거는 돼요, 처단.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뭐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나중에 좀 확실하게 좀 개선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없애버려야 될까? 아니 왜냐면 이거를 요번에 그 취업 비리 나왔을 때도 그 취업 비리 그냥 계속 이제 뒤로 미루고 뭐 안 자르고 제대로 터치 안 하는 것만 봐도 얘네는 그냥 자생이 불가능해요. 이제 불가능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네. 없앨 정. 아니 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선관위 한번 싹 다 갈아엎고 이러면 댓글 보니까 왜 자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그래요. 돼서라고 쓰냐 줄 섰냐 최우민 라고 본색을 드러내시는 나와 있네 보니까. 나보고 줄 서냐고요? 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보고 오세요. 지금 진짜 일부러 드럼통 예약하고 있는 사람이 뭔 소리 하는 이중간첩 역할하는 거지 이중간. 아이 참 정상 참작.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통을 좀 네. 큰 걸로 주문해야 네. 될 것 약식 같아요. 명령으로 이거는 선관위는 약식통으로, 이거는 안 돼.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세 분 다 한마디씩 좀 말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4일 남았습니다. 나흘 남았고 솔직히 저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뭐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알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게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이 선거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뭐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 이번 선거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60일의 기간 동안 선거를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황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후보를 정하는 과정도 거의 뭐 이틀, 사흘 뭐 이런 식으로 뭐 특히 국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마음을 저기도 재생한데 내가 봤을 때 개혁신당. 개혁신당 왔네. 역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 저는 그런데 이번에 예. 그 한덕수 2시간 그거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한덕수 예. 2시간이 뭐예요?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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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그거는 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마 한국 정말 현대사에 잘못했습니다. 남을 겁니다. 네. 예, 최영문 기자도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선거, 특히 정책 같은 거. 오늘 사실 원래 정책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우리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투표는 해야 되니까요. 예. 각 당에서 짧게 입장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임승호 대변인부터. 소수 정당부터. 예. 우리 개혁신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온갖 가스라이팅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무산됐고 뭐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김문수 후보는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죠.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문제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에 묶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이자 미래인 이준석에게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을 판단을 하셔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본 경험이 있는 대선 지선에서 모두 막아본 경험이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가스라이팅 주변에 있는 가스라이팅 모두 물리치시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시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지금은 이재명.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는 이준석 인정하시나요? 저렇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을. 와 이걸 이렇게 먹네. 그래서 그 뭐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도 저희 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방송에 초대받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고요. 거의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저희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안 예. 이거 대선용 아니에요. 예. 대선에 일단 런칭을 해놓고 계속 앞으로 발전을 시켜가겠다. 파일럿이다 대선용 뭐 대선 이게 기간 뭐 동안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 이게 저희가 동재가 겁이 많아요. 궁극적으로 오전 시간대로 좀 옮길 생각이에요. 그 방학 되면 그럼 뭐 예. 그럼 또 말을 번복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네. 컷 다시 하시죠. 끊어버려. 아무튼 그러니까요. 제가 이 뭐 모든 방송이 성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굳이 나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방송에서 말을 길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늘 다짐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 되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 우호적이지 않아요? 저는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끼리 우호적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저한테 우호적이라고 하시면 또 댓글에서 최우민 벌써 또 줄 서는 저는 근데 알바노 지금 댓글은 제욕하고 있고 네. 아니 제일 웃긴 게 맨날 공격 받기 때문에 임승호 변호사 크게 될 인물 이번에는 2번 찍읍시다. 이건 좀 긁히네. 야 이거 우리 샤프란님께요 MVP. 칭찬해 주는 거잖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긁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랑 요즘 막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게 자꾸 허위라고 하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야. 기자로서 이거는 뭐 이게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근데 이런 게 긁히는 거예요. 되게 이런 창의적인 댓글을 쓰셔야죠. 슬렁슬렁하는 게 또 긁히는 거야. 교수님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 말 줄이겠습니다. 예. 네, 뭐 현재 미래 다 얘기하시는데 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실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법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혐의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하나 많습니다, 써야겠네. 국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능력,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능력적인 면, 우리 지금 거북섬 자랑하다가 지금 꼬리 빼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자랑을 못해서지 지금까지 그분이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절 때 해낸 업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고, 리더십을 봐도 이번에 저는 리더십이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렴도는 뭐 더 말해야 입이 아플 정도고 이재명 후보와 비교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만큼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개혁신당 뭐 이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뭐 파일럿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뭐 시간대가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포맷 그대로 계속 저는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루는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뭐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방송은 그 혹시 대타 누구 또 예비 선수 좀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따가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끝나고 말씀하신 거고 일단 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저희 계속 갈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일방의 목소리를 전한다기보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너무 이제 좀 정치 광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야 되나? 좀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타협이 있어야 하는 게 또 우리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어려운 세상이라면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라도 시작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란 게 옛날에 삼국지를 봐도 그래요. 그 조금이라도 공통점이 있으면 동맹을 맺는 것이고 또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뭐 적군이 죽었을 때 그 적군을 문상가는 게 또 정치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그 공간에도 늘려보고 대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거창한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나마 조금이라도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은민 기자님 벤티 사이즈 커피를 갖고 와서 다 드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최은민 기자님도 대선 나흘 남겨둔 상황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게요. 제가 목마를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된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기자로서 팩트를 조금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꾸 엉덩이 빼지 마시고 엉덩이 자꾸 빼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이동재 기자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